안녕하세요. 소만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하는데요. 동희야, 어느덧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유도기, 그 중에서도 유도전동기 중에서도 이제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강의가 거의 끝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 공부했는지 기억나? 지난 시간에 어떤 걸 공부했냐면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전동기 기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뭐 예전에 농형도 있고 건선형도 있다고 했잖아. 그 농형 중에 뭐 5가지 정도 맞아. 공부했던 것 같아. 그래. 그 누누이 말했지만은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토크와 속도라 그랬었잖아. 그렇다면 기동은 결국 토크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바로 이 속도에 관련된 거야. 속도. 그래서 전동기에서는 당연히 토크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가 빨리 나와야지. 정확하게는 속도가 빨리 나오면서 그걸 또 제어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전동기겠지. 여튼 그래서 오늘은 유도 전동기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그래. 자, 동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기호로 뭘 나타내는지 기억나?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N. 그치.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바로 N인 거고 N은 1-S의 NS, 즉 동기 속도의 1-S, S가 슬립이지.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에서 슬립을 뺀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또 달리 말을 하면 효율이야, 효율. 그래서 오빠가 누누이 이 슬립을 슬러지, 찌꺼기 같은 거라 생각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효율은 떨어지는 거야. 발라붙어 갖고 뭔가 이렇게 효율을 자꾸 떨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렇다면은 이 동기 속도 NS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NS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정확해. P분의 120F다. RP. 자, 그래. RPM 단위는 분당 회전수잖아. 전동기는 보통 이제 RPS라고 하는 초당 회전수보다는 분당 회전수를 많이 쓰는데 결국 동기 속도 NS가 P분의 120F라는 거는 또 달리 말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회전 속도 N은 1-S 그리고 P분의 120F와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만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 하면은 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되겠지. 뭐가 있냐면은 잘 봐봐. S. 슬립도 만질 수 있겠고 P. 극수도 만질 수 있겠고 F. 주파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만지면은 바로 N. 즉 회전 속도를 바꿔줄 수 있겠다. 그치?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회전 속도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것도 또한 농형 전동기와 건선형 전동기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씩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하다 이야기했던 게 농형 전동기잖아. 농형 전동기부터 하나하나씩 배워보자. 그래. 근데 농형 전동기는 구조도 간단하고 많이 사용돼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전동기는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자, 농형 전동기 알다시피 2차 저항이 없어. 권선이 따로 돼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농형 전동기에서 속도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극수 변환법이라는 게 있어. 극수라는 게 방금 전에 오빠가 언급한 것 같은데 바로 이 공식에서 여기 P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P가 극의 수, 국수라 그랬었잖아. 이걸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N, 회전 속도가 바뀔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알다시피 극이라는 게 2의 배수로 올라간다 그랬던 거 기억나지? P는 2, 4, 6, 8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극수 변환법은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조절을 못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조절이 된다고 보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세로축을 속도 그리고 오른쪽을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이라고 딱 따지면은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극수 변환법을 오빠 빨간색을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딱 이렇게밖에 조절을 못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속도도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이 됐으면 좋겠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 그리고 국수 변환법은 말 그대로 극의 개수를 조절해가지고 하는 방법인 거야. 결국 어디에 있는 국수겠니? 바로 1차 측, 즉 계좌 쪽에 해당하는 권선, 1차 측 권선, 즉 고정자가 되겠지. 이쪽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주파수 변환법이 있어. 자, 다시 우리가 이 회전속도 공식을 보자. N은 1-S의 P분의 120F. F가 뭐야? 주파수지. 주파수. 당연히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숫자를 바꾸게 되면은 속도도 바뀔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특성을 이용했냐면은 그 정토크로 이렇게 부하를 공급할 때 공급 전압과 주파수는 서로 이렇게 비례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주파수를 변환해서 속도 조정을 많이 하는 게 있어. 이거는 보통 이제 교재에도 얘기를 많이 안 나오는데 오빠가 직접 실무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요즘 최신형 에어컨이라고 할 수 있는 인버터 에어컨이라는 것에서 많이 활용이 돼.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에어컨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실외기, 콤프레셔라고 하는 게 있거든. 거기에서 가장 전기를 먹는데 그 안에는 모터 유도 전동기가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일정한 속도로 막 돌아갔다가 멈췄다 돌아갔다 멈췄다 하다 보니까 기동 전류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 전기를 많이 먹는데 지금 이렇게 주파수 변환법을 하면은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미세하게 그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됐어. 그래서 완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기를 많이 먹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도달 온도에 갔다 그러면은 그 온도를 유지시키는 전력이 최소화로 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에어컨 이렇게 들어온 게 교류란 말이야. 참고로 여기에서 AC는 교류가 아니라 에어컨의 약자다. 정확한 에어컨도 일본식 영어지. 에어컨디셔너가 맞지. AC로 이렇게 들어온 것을 DC로 거쳐서 DC에서 다시 AC로 바꿔주는 이 과정 자체가 인버터야, 인버터. 그래서 이거 미세하게 주파수를 조절하면서 회전 속도를 만져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인버터 에어컨 외에도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선박 추진형 모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배가 어떻게 나가는지 오빠가 전에 얘기했잖아. 스크류 이렇게 돌리면서 나간다 그랬잖아. 선박의 스크류에 달려있는 모터를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정 같은 것을 할 때 주파수를 바꾸는 식으로 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방직 공장에 포트 모터라고 있어 또. 방직 공장이 뭐 하는 데인지 동이나 알까? 그거 옷 같은 거. 맞아. 거기에서 우리가 포트 모터라는 거는 방송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야. 이게 뭐 방직 공장에서 따끈따끈 그래서 막 미싱하고 막 그런 거. 그런데 활용한다는데 나는 그보다도 그냥 인버터 에어컨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봤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 1차 전압 제어법이야. 오.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지금 극수 변환법이라는 거는 앞서 우리가 회전 공식에서 뭐와 가장 밀접한 관계냐면 바로 P, 그치? 그리고 주파수 변환법은 F. 그러면은 1차 전압 제어법은 P, F 했으면 뭐가 남아야지 이제? S. 그치? 그래서 바로 슬립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런데 왜 전압을 제어를 하면 되냐? 자, 이걸 우리가 잘 보자. 이 그림이 전압과 토크에 대한 슬립 곡선이야. 슬립 곡선. 그래서 이 슬립 곡선이 오빠는 그동안 동고서저 형태로 많이 그렸는데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여기 S1에 해당하는 것이 기동 상태인 거잖아요. 즉 전동기가 정지해서 쭉 흘러가는 거고 S가 제로라는 것은 결국 동기 속도와 회전 속도가 같은 상태인 거고 그리고 여기 부하 토크라는 거 오빠가 슬립 곡선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국에는 이 부하 토크에 해당하는 지점에 닿았을 때가 전격 운전 속도라 그랬었던 거 기억나지? 여기까지 오게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전압을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V1이라는 거는 전압을 바꾸기 전에 그 슬립 곡선이야. 그때는 이렇게 되는데 전압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 슬립 곡선도 이렇게 바뀌게 돼. 왜 그러냐면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동이가 그 전에 오빠랑 같이 이제 그 토크 특성의 여러 가지를 배웠을 때 그 유도기 같은 경우에는 토크 타우가 전압 V의 제곱으로 한다는 거 기억나? 기억날 듯 말 듯 하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때 그랬었잖아. 그 반면에 동기기 같은 경우는 토크와 전압과의 관계가 제곱이 아니라 그냥 비례한다고도 했을 거야. 유도기에서는 제곱이 비례한다고 그랬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압을 반으로 떨구게 되면 토크 역시 반이 아니라 반의 제곱, 즉 4분의 1로 줄어들게 돼. 그런 관계가 바로 이 토크 곡선에서 나타나는 거야. 즉 V1에 해당하는 전압이 이런 식으로 토크 곡선을 그린다면은 V2라고 해서 반토막을 떨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지점이야. 이 지점. 이 지점에 해당하는데 V1에서는 바로 여기 지점에서 속도가 나온다 그랬었잖아. 근데 V2 같은 경우는 이보다 속도가 좀 더 늦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해. 누누이 말했지만은 이 S가 1이라는 거는 속도로 따지면은 0, S가 0이라는 거는 속도가 동기 속도와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느린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빠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전압을 낮추면은 그에 대해서 부하 토크 값도 변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속도도 변한다. 뭐 더 낮은 전압 뭐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면 여기까지도 떨굴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슬립 있잖아. 슬립과 전압과의 관계도 알 수가 있게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슬립은 바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토크와 전압과의 관계가 또 제곱이었잖아. 슬립과 전압은 반비례의 그냥 반비례도 아니고 반비례 제곱 관계다. 이걸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 여튼 그렇게 이렇게 전압을 만지작 거리면서 이렇게 속도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야. 그래서 농용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이게 이제 시험에서 뭐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 그래갖고 뭐 다음 중 농용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했는데 국수 뭐 주파수 뭐 1차 전압 전부 다 이렇게 뭐 나왔는데 뜬금없이 뭐 종속법 막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인 거지. 자, 여튼 이게 바로 농용전동기였고 이번에는 우리가 공부할 게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야. 그냥 권선형 전동기의 속도 제어라 적어줄게. 대표적인 게 바로 종속법이 있어. 종속법. 종속법이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 종속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알아? 뭔가 좀 갇혀있는 느낌? 종속, 어디에 속해 있다. 갇혀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구속이라 그러고 종속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표적인 게 종속 관계야.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의 그 교육 방식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 그와 마찬가지로도 이 전동기에서의 종속법, 속도 제어를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개체, 즉 전동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전동기가 있어가지고 이들을 연결을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동기의 극수가 서로 달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서 농용 전동기에서도 극수법이 있었잖아. 그건 하나의 전동기의 극수를 변화시키면서 속도를 맞춰준다 그러면은 이 종속법 같은 경우는 극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전동기를 서로 기계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연결을 시켜가지고 속도 제어를 하는데 이 그림이 바로 종속법에 대한 그림이거든. 여기서 보면은 IM1, IM2가 있어. IM이라는 단어 이제 앞으로도 기능사 공부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데 인덕션 모터
이게 뭐냐? 유도전동기야, 유도전동기. 음.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달려 있고 P1과 P2는 서로 극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삼상에서 따와가지고 그냥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브러쉬, 검은색이 브러쉬가 되고 이 네모난 것들이 이게 바로 슬립링이라 그랬잖아. 서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각각의 어떻게 접속을 하냐에 따라서 극수도 변화가 있어. 그걸 통해서 속도제를 하는데 이런 접속법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직렬 가동 접속이 있어. 가동이란 단어 들으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어? 플러스 더하는 거. 그치. 이때는 회전수가 P1 플러스 P2 분의 120F 120F RPM. RPM이 된다. 자, 그리고 또 직렬 방법 중에서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빼주는 개념, 즉 차동 접속이 있겠지. 차동 접속 같은 경우에는 N은 N은 P1 마이너스 P2 그리고 120F F. RPM. 자, 그러면 직렬 접속 외에 병렬 접속은 없을까요? 있지. 있겠지. 병렬 접속은 조금 공식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은 복잡한 것도 아니야. 자, 똑같은 n인데 n은 분모가 2분의 p1 플러스 p2고 분자는 똑같은 120F. 120F야. 그런데 이 번분수잖아. 번분수. 번분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2를 그냥 이 공식에다가 곱해주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P1 플러스 P2 분의 120F.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야. 이게 바로 병렬 접속이야.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설명 같은 거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 각 접속에 따른 공식 같은 거는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이제 권선형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2차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비례추이가 가능하잖아. 비례추이를 우리가 그 전에 토크나 뭐 이런 거 이용할 때도 만지작거렸는데 속도도 제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권선형 전동기의 속도 제어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2차 저항을 제어하는 거야. 지금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이게 이제 오빠랑 저번에 비례추이 할 때 썼던 그래프야. 그래갖고 뭐 그때 최대 토크 같은 것도 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슬립 막 이렇게 구했었던 거 기억이 날까 모르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이게 속도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왜냐? 우린 누누이 말했지만 이 슬립 곡선을 보면 S가 1일 때, 즉 슬립이 1일 때는 속도가 0. 슬립이 0이라는 건 속도가 뭐야? 속도가 동기 속도랑 같아서 NS랑 같아. 그치. 그렇게 봐야지. 결국에는 속도 개념으로 본다면은 슬립이 1이라는 것은 결국 속도의 개념으로 보면은 늦은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슬립이 0이라는 거는 속도의 개념으로 보면은 빠른 개념이 되겠다. 그치?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그전부터 그 비례추이를 공부할 때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했어. 자, 저항 자체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슬립 자체의 값도 높아진단 말이야.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왜냐? 슬립이 0이고 슬립이 1이 왼쪽에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높인 만큼 슬립도 커지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농용전동기에서 1차 전압 제어법과 되게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속도 제어를 하는 거야. 다만 슬립을 제어를 하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선 따로 그림이 없지만은 부하 토크라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에 싹 지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어디에 걸려 있냐? 바로 여기에 걸리냐, 여기에 걸리냐, 여기에 걸리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다를 거 아니야, 미묘하게. 그래서 2차 저항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례추이를 비례추이 우리가 죽어라 공부했었잖아. 2차 저항에 관련된 걸로 통해서 비례추이를 이용을 해서 바로 2차 회로 외부의 저항 있잖아. 외부 저항이라는 거 기억날까 모르겠네. 외부 저항을 S분의
R은 S분의 1 마이너스 S R2. 그치. 외부 저항을 이용해서 슬립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가지고 속도를 바꾸는 것으로서 장단점이 좀 명확해. 먼저 장점부터 알아보자.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먼저 구조 조작 같은 게 간단해. 구조가 간단. 조작도 간단하지. 말 그대로 저항값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변 저항이부터 속 저항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그거 아니야? 가변. 자,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은 속도 제어용 저항기를 기동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2차 저항 자체가 우리는 속도 제어로도 쓸 수 있지만은 앞서 그 기동 토크를 발생시킬 때도 그 토크에 맞는 슬립 값을 바꿔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속도 제어만 하려고 저항을 달았는데 기동 토크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동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이 저항을 이용.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얻은 느낌이지. 근데 단점도 있어. 이 장단점 같은 거는 좀 봐두는 게 좋아. 단점은 뭐냐면은 저항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잖아. 그러니까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효율이란 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이 낮아. 자, 그리고 부하 변동에 대한 속도 변동이 크다는 것도 단점이야. 아무튼 이렇게 알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권선형 전동기의 속도 제어. 지금까지 총 5개 있겠잖아. 그러니까 각각 3개야. 농용도 3개, 권선형도 3개야.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2차 여자 제어법이라 그래. 여자라는 게 자속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되게 좀 복잡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 그냥 알아두면 돼. 유도 전동기 있으면 전기자가 있고 그 주변으로 계자가 있고 직류 전동기와 달리 슬립링과 브러쉬가 있다는 거 기억나지? 그때 슬립링을 오빠가 간단히 얘기를 해줬을 거야. 권선 작업을 하고 회전을 하게 되면 서로 선이 꼬이니까 꼬이지 않게 한 게 바로 슬립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동희도 이해를 했잖아. 그러니까 회전하는데 가만히 두면 꼬이니까 바로 그 슬립링을 통해서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를 해가지고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2차 여자 제어법의 자세한 설명 같은 것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 또한 권선형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동기 외부의 슬립링을 통해 슬립 주파수 전압을 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슬립 주파수 기억 안 나? 주파수? 기호. 기호? SF. SF. SF 슬립 주파수를 인가한다는 거는 결국 넣어준다는 거지. 인가하여 속도 제어하는 방법.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크게 이제 뭐 크레머 방식도 있고 세르비어버스 방식도 있는데 이런 거는 굳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만 알아두면 되겠다. 자, 마지막. 우리가 전동기를 이렇게 회전 운동 그리고 기동하는 것 열심히 배웠어. 구조도 어떠고 뭐 처음 그 시작할 때 그 회전 자기장이 발생하고 뭐 속도는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전동기도 결국 사람이 만든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유도 전동기의 이상 현상 3가지로 대표적인 게 있거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만 집중해서 듣자.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자, 그 중에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크로우링 현상이라는 게 있어. 오, 크로우링. 뭔가 단어 자체가 좀 멋있지 않아? 크로우링 현상이라는 거는 오빠가 지난번에 농용 유도 전동기를 소개할 때 3장 모양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슬롯 자체가 이렇게 딱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나서 이걸 가리켜 스퀘어 슬롯,
또는 사구, 뭐 사슬롯, 경사슬롯 막 이런 단어로 얘기를 했던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놓는 가장 큰 이유가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고 결국 이게 크로우링 현상도 방지한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크로우링 현상이라는 게 결국 고조파와 관련이 돼 있겠지. 그런데 이제 고조파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또 원인이냐면은 그 고정자나 회전자의 슬롯수가 적당하지 않을 때, 많거나 부족하거나 이럴 때도 크로우링 현상이 생겨.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도전동기를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딱 회전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꼭 박혀갖고 또 이제 이렇게 똑 쌓여 있고, 뭐 여기에다 이제 냉각팬이 원래 송송송 있고 그래. IM. 그래서 이 앞에 튀어나온 게 전기자. 그게 회전하니까 또 회전자가 되겠지. 그리고 겉에 싸고 있는 게 계자.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자겠지. 자, 그러면 이 전기자와 계자 사이에 간극 있잖아. 예를 들면은 이 회전자를 실제로 또 뜯어다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 사이의 간극을 오빠가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을 거야. 영어로는 에어갭. 오, 똑똑하네. 우리말로는 공극. 알고 있었구나. 바로 이게 공극이야. 그래서 공극이 원래는 정확하게 딱 맞아야 돼. 근데 이제 그 전동기 상태가 안 좋으면 이 공극이 틀어지거나 이럴 수 있거든. 공극이 일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계자에서 고조파, 말 그대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얘기 나오네. 가 발생하면은 생기는 게 바로 크로우링 현상으로서, 이게 어떤 일이 되냐면은 전동기가 전격 속도 있잖아.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부하에 맞게 가는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 이전에 낮은 속도에서 이렇게 그 소음을 심하게 발생하면서 주저앉아 버려. 전동기가 못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비리비리 된다, 뭐 찐빠 난다, 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인데 결국 제 속도로 이렇게 회전을 못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소음을 내다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방지책 있잖아. 기술자랑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지. 자, 크로우링 현상의 방지책. 뭐겠어? 바로 사구. 즉, 스큐 슬롯으로 설치하면 되겠다. 이거야. 자, 어쨌든 이렇게 크로우링 현상이고, 크로우링 현상의 또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 생긴다. 농용 전동기. 농용 전동기에서 발생한다.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고. 두 번째 방법은 괴르게스 현상. 단어가 뭔가 좀 독일 쪽 언어 같아. 괴테가 막 생각나고. 괴르게스 현상이라는 거는 전동기가 이제 무부하 아니면 경부하가 뭐냐? 부하가 가볍게 걸린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고조파 같은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삼상이라 그러면 하나의 상이 결상이 될 수가 있어. 결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 중에 하나가 죽어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끊어졌거나 뭐 소손이 되거나. 그럼 두 개의 상밖에 안 남잖아. 이 두 개의 상만 돌아가면은 원칙상 전동기가 돌아가면 안 돼. 왜냐면은 그만큼 회전 자기장도 발생을 못 하잖아. 근데 이 괴르게스 현상이 생기면은 두 개의 상만 갖고도 전동기가 회전하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전동기가 뭐 100rpm으로 이렇게 돌았다 그러면은 그 절반 수준 50rpm으로 이렇게 돌고, 그리고 슬립 역시도 0.5 정도가 나오는 거야. 굉장히 특이한 거지. 그래서 괴르게스 현상은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생긴데, 삼상 중 1상이 결상이라 그래. 상이 망가진 거 혹은 상이 끊어진 거 뭐 이런 거 되어도 속도나 슬립이 절반 정도로 회전하는 현상.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짝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아무 것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권선형 전동기에서만 또 생긴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농형이든 권선형이든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걸로써 바로 고조파야. 고조파. 고조파가 뭔지 기억나? 동의는? 안 좋은 거. 안 좋잖아. 근데 이 고조파라는 거는 결국 주파수의 정수배의 주파수를 말해. 그게 무슨 얘기냐? 제3 고조파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60Hz잖아. 그러면은
이 제3고조파는 몇 헤르츠일 것 같아? 정수의 2배니까 뭐 높겠지 뭐. 정수의 2배가 아니라 제3고조파라면은 3배야. 3배야? 그러니까 응. 60헤르츠 기준으로 따지면은 3배? 180헤르츠. 제5고조파 같은 경우는 몇이 될까? 300. 그치, 300헤르츠가 돼. 응.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처음에 전기 공부할 땐 되게 이게 헷갈렸던 게 응. 고주파 있잖아. 응. 그러니까 주파수가 매우 높은 것을 고주파라고 했는데 이 고조파랑 같은 개념인 줄 알았어. 아니야. 주파수가 매우 높은 걸로 고주파라 그래. 더 높은 걸 초고주파라 그래. 근데 고조파는 이렇게 정수배, 즉 3배가 됐든 4배가 됐든 5배가 됐든 뭐 3.1배 이런 거 아니다. 정수배일 때만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제7 고조파도 있어. 고조파. 이거는 몇 헤르츠일까? 60 곱하니까 420. 그치, 420 헤르츠. 이런 식의 주파수가 있어. 당연하지만은 고조파라는 것도 결국에는 주파수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동수가 되고 또 소음을 야기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고조파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사실 제3고조파가 가장 나쁜 애야. 제3고조파. 자, 제3고조파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유도전동기 처음에 그 계좌에서 회전자기장이 발생하는 거 얘기해 줬잖아. 회전자기장이 발생을 안 해.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제5 고조파 같은 경우는 역토크가 발생하게 돼. 역토크라는 거, 토크가 뭐야? 회전 힘 하는 거 아니야? 돌림 힘. 근데 역이라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지. 그나마 제7 고조파는 좀 나아. 정토크가 발생하게 돼. 그래서 이 지금 3, 5, 7 그리고 회전자기장 발생을 안 한다는 거다. 제3고조파에서는. 그리고 역토크 발생, 정토크 발생 이런 고조파에 따른 특징 같은 것도 우리가 같이 외워뒀으면 시험 볼 때 좀 유리할 거야. 그래.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오빠가 체킹해 줄게. 눈을 말했지만은 지금 이 속도 제어하는 방법 총 6가지 중에 3개는 농형, 3개는 권선형 그런 큰 쪽이고 농형에서는 극수 변화, 극수를 바꿔주고 주파수 변화 그리고 1차 전압 제어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런 걸 알아두고 권선형 같은 경우에도 직렬 가동, 직렬 차동, 병렬 접속에 대한 공식 그리고 2차 저항 제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지만 대략 알고 장단점 같은 거 한번 읽어봐. 그리고 2차 여자 제어법 같은 경우도 슬립 주파수를 인가한다는 개념.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돼. 마지막으로 유도전동기의 이상 현상은 크로우링, 괴르게스, 그리고 고조파에 따른 이 특징 같은 거. 이렇게만 받으면 되겠다. 그래. 목소리가 오늘따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밝게. 파이팅은 더 밝게 할 수 있어. 자, 그럼 동이가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